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대사 전공하는 소월입니다. 네, 네, 대중문화 좋아하고 문화사 공부하고 있는 미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제시대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네, 네,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운동가 전공자 네, 하늘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분명히 자기소개할 때는 범인 선생님까지 해서 있는데 왜 이렇게 범인 선생님 말이 없나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를 바꿔서 범인 선생님이 정말 편집 담당처럼 지금 기기 앞에 앉으셔서 지금 편집 기계를 계속 만지시고 계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네네. 뭐 아마 말씀을 많이 못 하시지 않을까. 다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에 앞서서라기보다는 이걸 근황 토크로 대체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 와, 와우. 또 이름들을 또 한 번씩 또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말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웃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이름을 웃으라고 지으신 분들이 있어서 재밌게 지어주셔서 네, 그런 겁니다. 자, 한 번씩 불러드리겠습니다. 우군 833님, 네. 하늘개구리님, 이분은 정말 꾸준히 하늘개구리님, 꾸준히 833님 이거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님, 그리고 기프님, 전하님, 전화? 네, 전하. 네, 전하님, 그리고 라붐1님, 스몰백,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스몰백님, 스몰백. 요렇게가 이제 그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빵을 통해서 눌러주신 네. 분들이고, 계좌를 또 통해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씨 팬클럽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홍씨 팬클럽에서 보내주셨고요. 정진호님, 이두빈님, 홍의창님, 임광수님, 임광수님, 네. 네, 전사무장, 네. 탐고거사님, 탐고거사. 그 계좌로 보낼 때도 이름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분이 또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람 아빠님, 네. 민슬기님, 잘 듣고 있어요님, 너무 재밌었님.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 또 보내주셨네. 이문영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MOSF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후원해주신 분들 매우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 하트 눌러달라고 한 편들을 맞아요. 하트가 폭주하더라고요. 나 너무 진짜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하트 눌러달라는 얘기를 못해서 이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하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트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지금까지의 결과로 봤을 때 딱히 순위 영향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가 뿌듯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네, 저희 진짜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 20몇 개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 정말 저희 성원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네,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정말 열심히 방송하고 있어요. 후원이 어렵다면 하트라도. 네. 하트가 어렵다면 댓글이라도. 네. 사실 순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댓글이랍니다, 여러분. 댓글이 순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안 돼요. 진짜요? 또 환방송 하려고 또 아니. 이상한 기획을. 전 빨갱입니다. 절 밟고 일어서세요. 다시 또 역시 저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그걸로 논쟁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강 선생님께 불을 가진 모든 분들 악플을 쏟아내주십시오. 저 평소에 제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 방송 익주 선생님 오셨을 때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달린 댓글에 있었어요. 금강 선생님 빨리 돌아오세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아무도 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청취자 여러분 듣고 청취자 계시죠? 여러분들 저에 대한 어떤 그 댓글, 금강형 팬클럽 여러분, 후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후원은 제 친구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댓글로 네네. 금강형 선생님 좋아요. 네. 사랑해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관심만 보여주세요.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관종 금강형 선생님께서 2년을 넘게 했는데 그런 게 그리고 없어요. 네, 거의 유일하게 거의 매 편 안 빠지고 방송한 게 나밖에 없는데, 저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정말 울지 마요. 울라고요. 눈물이 보여서 지금. 네. 수정은 여기까지. 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빠가마 특집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주 빨간 방송. 사주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황 토크도 사회주의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마 남은 방송들이 더욱더 빨간색으로 도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의 방송 시작부터 아주 강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상해에서 상경한, 상경이라고 한 게 표현이 맞나? 상해가 위쪽 아닌가? 귀국이죠. 네. 상해에서 귀국한. 귀국한. 입국 뭐 어쨌든 귀국한 정확한 박헌영. 거랑 감옥에서 풀렸나? 아, 그렇지. 그래, 출소한. 만기 출소한 박헌영. 평양에서 만기 출소한 박헌영 씨. 어떤 활동을 이어갑니까? 예. 평양에서 만기 출소한 박헌영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1924년 2월에 신흥 청년 동맹이라는 이제 청년 단체를 결성하고, 또한 1924년 4월에는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는 청년 단체 연합회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25살이니까 뭐 청년 맞지. 그쵸. 근데 또 이제 25살이니까 또 이 당시에는 주재숙도 같이 이제 서울에 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미 부부의 연을 맺은. 그쵸. 여러 가지 생계를 꾸려했기 때문에 1924년 이제 4월 무렵에는 동아일보 편집부 판매부 서기이자 지방부 기자로 입사를 합니다. 맞잖아요, 동아일보. 그쵸? 어제 술 먹을 때 조선일보라고 그렇게 우겨대시더니. 동아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 가요, 사회부에. 아니, 어쨌든 동아일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있는데, 이때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은 귀국하면은 거의 그 반대가 많았거든요. 너 가면은 일본에,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는다. 네네네.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나 이런 의견은 거의. 오히려 국내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편이죠. 왜냐면은 전이소식입니다. 혁명의 당사자인 조선이 조선 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진정성이 있고 오리지널티 있는 혁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차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박헌영을 중심하다가 사회주의 운동사 많이 생략돼 있지만, 이 당시 어쨌든 이루축구파 상해파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코민텔은 너네 그만 싸우고 국내에 들어가서 국내를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대다수 이제 국내로 진출해서 조선공산당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하에 많이들 귀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넘어온 사회주의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혁명 활동이나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직업이 필요하니까 기자로 많이 들어가요. 또 글도 그쵸. 잘 쓰시니까.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박헌영이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 친구 김다냐는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다냐 씨. 예,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박헌영 월급이 한 40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 아, 적잖은 월급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땅카페에 비하면 너무 좀 미미한 돈을. 그래도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기는 충분한 돈이었겠죠. 좋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이제 혁명 운동도 하며 생계도 꾸리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그 지하 활동도 이제 이때 박헌영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중국 북경에서 만들었던 고려 공산 청년회를 조선 내에 다시 건설하게 되고, 또 이제 조선 내에 공산당을 건설하기 위한 전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총국 내지부라는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지부가 표현이 국내부이지 않나요? 국내부라고 하기도 하고 내지부라고 하기도 이게 해요. 아마 근데 내지부가 그 뭐라 표현하지? 일본식 표현이라 해야 되나? 네, 뭐 그죠, 국내부라고. 그렇긴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썼을 때. 네. 이게 그런 표정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당시에 아마 이렇게 썼었기 때문에 네네네. 쓰신 것 같은데, 네. 이제 통칭으로는 이제 고려총국 국내부라고. 국내부라고 하기도 하고 내지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내부라는 표현이 더 말씀으로는 적정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고려총국 국내부를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미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코민테른에서 해외에는 공산주의 단체들이 너무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말고 국내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해라. 여기서 공산당을 건설해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 고려 총국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조선 내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었던 출장 기관이 바로 고려 총국 국내부였는데요. 이 고려 총국 국내부는 지하화 활동 기관이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합법적인 단체가 매개가 필요했고, 그 매개 단체가 바로 사상 단체인 화요회라는 데를 합법 단체로 드디어 나오네요. 매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요회가 왜 화요회인지도 살짝 설명해 주시죠. 막스의 생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본따서 화요회라고 졌다는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졌다는 네.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졌죠. 졌죠. 예. 졌어요. 그게 지은 네. 거예요. 왜 그게 무섭습니까? 막스 생일이 화요일이라서 화요일인가 뭐가 왜 화를 내요? 아니 그거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약간 중이병스럽잖아요. 오글거리니까. 난 멋있었는데.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게 설명을 위한 설명이 필요한데, 네네.
아까부터 저희가 일부 방송 때부터 코민테른을 계속 얘기했는데 네. 코민테른이 뭐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은 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의 약칭이고 흔히들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의 개념이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게 국제 운동인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무너뜨리기 때문에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 모이는 회의체, 뭐 연합체, 연합체죠. 전 세계 네. 사회주의 단체들의 유엔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엔 같은 거죠. 네. 사회주의자들의 유엔.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1, 2 인터내셔널이 있었고 2 인터내셔널이 있었는데 이 인터내셔널이 와해된 이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의 성공 와중 속에 레닌의 지도하에 모스크바에서 창립된 것이 코민테른,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뭐 제3 인터내셔널이라고 하고 이 코민테른이 43년에 해산되는데 그때까지 전 세계 혁명을 지도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죠. 전 세계 공산주의에서. 유엔보다 사회주의권의 유엔이지만 유엔보다 훨씬 더 강고하고 강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중앙집권이 엄청 강한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네. 한마디로 빨갱이 국제동맹.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왜 기분이 나빴지? 네네. 아마 1 인터내셔널까지는 막스가 참여하지 않았었네. 1에서 아마 막사 참여를 하고 그죠. 2부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분련이 생겨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 인터내셔널이 그 유명한 레닌이 네. 만들어서 43년까지 유지되는. 스탈린이 없애게 되죠. 그렇죠. 이제. 스탈린이 없애게 된. 아, 예. 저도 스탈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아니, 사실이니까.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본인 아니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박헌영은 이제 화요파에 그쵸. 속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네. 만들기도 했고. 네, 이제 화요파의 대표적인 지도자급 인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김다냐, 뭐 아까 주세주, 그렇죠. 임원근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다냐, 김원근, 주세중, 뭐 권오설 같은 사람들이 이 화요파의 주요한 멤버들이었고요. 그 기원을 따지자면 저번 시간에 방송했었던 것처럼 상해에 있는 이루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청년들, 조직들에서 인연을 맺었었던 사람들이 서울로 돌아와서 요 조직을 만든 거죠, 화요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개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개통적으로 정말 거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수장들은 그런 거죠. 뭐 이제 박헌영이나 김다냐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계열로 활동을 했던 거고 또 국내에서 활동하던 권오설이라든가 뭐 이제 김저봉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같이 가명했기 고들과 때문에 국내에서 네. 활동하던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결합이 되는 거죠. 결합된 조직. 이렇게 이제 화요파는 이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주요한 공산주의 단체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러 조선에서 개가 있었다는 거죠, 활동하던 거기에. 단체가 화요파뿐이 아니었죠. 자, 여기서 다시 복잡해집니다. 어렵니다. 화요파 하나 나왔어요, 지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그 조선에서 계속 조선에 머무르면서 사회주의를 자생적으로 습득했던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위주로 만들었던 공산주의 그룹이 서울파라는 것이 존재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유학하던 유학파들이 건너와서 조선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인 북풍파라는 공산주의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풍파 이름도 엄청 사실은 중이병스러운 건데 북풍처럼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렇죠. 자본가 지주들을 우리가 북풍처럼 쓸어버리겠다라는 어떻게 제가 보면 그래서 서울파를 좋아했던 거예요. 서울파 이름이 되게 감명하잖아요. 감명하잖아요. 서울에서 활동하니까. 네, 좋았어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은 이 세 가지 단체가 경합하는 그쵸. 스스로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면서 아, 그리고 여기에 원래 상해에서 활동하던 상해파 민원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해파도 국내에서 활동을 하긴 하는데 미미했죠. 사실은 한 번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이 많이 나눠서. 축소되었고 네. 사실 이제 이때 공산주의 운동의 여러 가지 주도권은 화요파, 서울파, 북풍파. 북풍파가 대결하는 구도를 쥐고 있었죠. 그나마 좀 이걸 더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화요파와 서울파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풍파는 약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약간 중재자 하지만 자기들 입장은 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었죠. 그렇죠.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으로 삼각구도를 딱 형성하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말하면 연구자분들이 많이 화내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다 이 당시 상황을. 근데 이제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아까 전에 미답 선생님, 아까 전이라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미답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어디에서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느냐의 배경 차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파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생적으로 네, 그런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청년 조직들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조직해 나가는 방식으로 성장했었던 거고, 여기 이제 그 화요파는 아까 말씀 계속 해주셨던 것처럼 박헌영을 비롯한 그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루쿠츠크파와 국내에서 조금 활동을 하면서 해외와 연결을 맺어 나가던 사람들이 연합했었던 거기 때문에
요런 배경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북풍파는 일본에서. 학생들 출신들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서울파 같은 경우에도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민테른이 야 해외파들 너무 팝을 싸움이 심하니까 국내에서 공산당 만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울파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는 뭐냐면 해외 공산주의자 배척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눈에 화요파는 이루츠크파의 앞잡이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분명히 국내에서 자생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코민테른이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저기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해외에서 활동한 애들 와가지고 지금 세력 불리고 있다. 우리는 조선인에서 활동했던 공산자애들을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국내 공산자들이 뭉쳐서 조선공산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충돌을 해요. 그 입장에서 차이에서. 그 최종적 충돌의 결과는 뭡니까? 여튼 이 세 파가 이제 뭐 서로 공산당을 건설하네 마네 너는 빼네 마네 이렇게 서로 이제 다툼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는 서울파를 제외한 화요파와 북풍파가 연합을 해서 이거 봐. 공산당을 이봐요.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갖고 얘기를 하면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파를 옹호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국내 조직이 중요하죠. 뭐 이것도 참 구말리 같은 얘기들이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은 화요파와 북풍파가 연합이 돼서 공산당을 건설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1925년 4월에 이 논의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4월 무렵에 서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큰 집회들이 예정돼 있었어요. 네. 하나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 조선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모이는 전조선 기자대회. 그리고 4월 20일에는 모든 대중운동 지도자들이 모이는 전조선 민중운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집회를 예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로 경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경성이 모든 운동자들, 모든 기자들의 그런 집합소가 됐던 상황이었죠. 요때 박헌영은 뭐합니까? 이때 박헌영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때 박헌영은 이제 전조선 민중운동자의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기자신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전조선 기자대회에도 관여를 하고 있었죠. 이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바빴겠네요. 이때. 바쁩니다. 25년 4월 굉장히 바쁜 시기를. 요거 준비하는데 보통 실무진으로 참여하면 한 3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박헌영이 이때 정력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와중에 이 속에서 한국 최초의 공산당, 조선 식민지조선 내부의 공산당을 만드는 작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이름하여 조선공산당. 그렇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거부감이 팍팍 느껴지는. 거부감, 방금 얼굴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방송용 멘트로 거부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은 엄청난 웃음을 띠고 계신데 지금. 서울 선생님 아래턱 이만큼 나오셨어요. 공산당. 네네네. 저는 근데 뭔가요? 네.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대해서, 먹물 냄새가 난다. 먹물입니다. 굉장한. 먹물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큰 정당에서, 아주 아래, 물론 하위 수직부터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네네. 그런 모습? 물론 이때는 특수한 시기죠. 네. 그러니까 뭐 군사정부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츰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대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네. 지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일단 연상이 되고 일단 비판하시는 거죠? 이건 비판을 아니요 이건 뭐 그것도 필요한 거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재유에서 그걸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만 뭐 총을 들고 직접 싸운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니 뭐 인텔리들 배운 놈들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벌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건 하여튼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책을 통해서 이렇게 무력 주장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 거니까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역시. 아무튼 이때 박헌영은 아무튼 계속 굵직한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인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려공산당 그 역사적인 조선공산당 네. 제 1기 그쵸. 1차 당대회가 1차 조선공산당을 창립대회가 만드는데 열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박헌영이다.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1925년 4월 17일 경성 황금은정 아서원 이 아서원은 중국 음식점이었는데요. 이 아서원이 지금 을지로 롯데호텔 자리라고 합니다. 아서원. 네. 범인 선생님 저희 아서원 그 근처에 있지 않았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아니 없었는데. 아서원 없었나요? 대성원. 대성원이었구나. 제가 어쨌든 이 아서원은 당시 유명한 중국 음식점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 중국 음식점에서 역사적인 조선공산당 창립 대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
박헌영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만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좀 끝발 날리는 자리 한 자리 정도 맞습니까? 근데 이제 공산당의 체계를 알아야 되는 게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3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공산당에 이제 여러 가지 간부들을 맡을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 좀 아래인 사람들은 공청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공청은 네, 고려공산 청년회에서. 청년회. 그래서 나이가 참 이제 올라가는 구조였는데 박헌영은 아직 나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렸기 때문에 26살이죠? 예, 그래서 공청에서 먼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18일에 자신의 집에서 새롭게 조선공산당 산하의 고려공산 청년회를 재조직하고 자기 집에서 합니까? 예, 본인의 집에서 소소하네요. 그쵸. 이것도 지하 조직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지하 조직은 어쩔 수 이때 없죠. 당시에 박헌영 주세주의 같이 살던 집이 거의 당시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의 아지트, 비밀 그쵸? 아지트.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 조선공산당 산하 고려공산 청년회 초대 책임비서 가장 대표자로 선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 식민지조선 내부의 조선공산당 운동에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선공산당에서 30세 이하 네, 사람들 중에서는 수장 그쵸. 역할을 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단체의 수장, 청년들의 수장이 되는 것이죠. 1차 조선공산당의 그냥 수장은 누굽니까? 이때 수장은 김재봉입니다. 김재봉. 네. 또 그분도 또 국가대표신데. 아, 그쵸. 베스트 11 중에 들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쵸. 김재봉 씨? 이분도 그 안동에서 유명하게 네네네. 오랫동안 활동했던 아, 사회자고 어떻게 유명하신 보면 분이죠. 되게 저희 방송을 1부씩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그쵸. 지금 되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계시는 거라. 안동이면 그 조선의 모스크바. 안동. 그건 대구고요. 그 대구 안동 지역을 다 뭐 통틀어서 경북 그렇게 대구라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이죠. 그렇긴 한데 좋아요. 어쨌든 나름 굵직한 자리들을 꿰차면서 이제 뭔가 끝발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모름지기 이제 큰 인물들은 깜빵을 한 번 갖고는 안 되거든요. 두세 번 정도는 갔다 와 주셔야. 또 근성 있게 갔다 와야 되죠.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여러 번 또 갔다 와 주셔야지 또 별이 몇 개 좀 달려 있어야지 나중에 활동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요때 지금 딱 타이밍 좋거든요. 타이밍 청년단체 좋게 또- 수장 그렇죠. 딱 달고 이제 자신 있게 수갑 딱 차고 들어가는 모습 보기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또 호사다마라고 또 타이밍 좋게 네네네. 타이밍 좋게 사건이 터지는데 그렇죠. 희한한 것은 사건이 조선공산당이 활동하던 경성이 아니라 네. 저 멀리 신의주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순댓국집입니까? 알았습니다. 아. 제가 무슨 망발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신의주 찹쌀순대. 지금 범인 선생 표정이 되게 굳어졌어요. 순간 지금. 당연하죠. 본인 논문 지역이에요. 어쨌든 1925년 11월 22일 네. 신의주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의 주체는 이제 신의주 지역의 청년단체였던 10만 청년회 회원들하고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냉면업자 같은 사람들과 뿌띠들. 일제 경찰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음식점에서 이제 10만 청년회 회원들과 이 지역 유지들 그리고 경찰들이 따로따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일제 경찰이 10만 청년회 회원들한테 너네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10만 청년회원들이 울컥 분개를 했고 울컥. 여기서 일제 경찰하고 지역 유지들을 때립니다. 이거 사실 되게 정말 아니 식당에서 조용히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이미 근데 이 상황 묘사를 보면 이미 밥을 먹을 때 서로 기분이 나빠 있는 그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유지들이 경찰들이랑 밥 먹는 걸 보고 이미 10만 청년의 학생들은 저런 친일파들 이러면서 막 새끼들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부러 떠든 거죠. 네, 들리게 떠드는 거 있잖아요. 저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시비를 건 거고 싸움이 났는데 전 정말 이해한다는 게 나중에 더 설명하시겠지만 되게 중요한 역할을 10만 청년의 회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왜 경찰을 패? 이놈들이. 그러니까 경찰을 때리는 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경찰이 맞으니까 이제 신의주 경찰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10만 청년의 회원들을 이제 때리는 사람을 모두 다 검거하고 이 사람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다 이게 털털털 털어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고려공청의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문서는 뭐냐면은 박헌영이 상해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 신의주 청년회에 맡겼던 문서였는데 이 문서가 발각이 됨으로써 조선의 심장부에서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겠다는 것이 일제 경찰의 탐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신의주 경찰이 큰일을 안 해요. 신의주 경찰은 그 얻어 걸렸죠. 밀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했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큰일하고는 뭐 세간이고요. 청년단체 애들이 좀 이렇게 조심조심 활동하고 했어야지.
그 식당 가가지고 경찰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다 이렇게 뒤집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소울 선생님이 지적했던 먹물 냄새인 거죠. 그러니까 울분을 참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고 그런 조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런 여덟 청년들의 실수인 거죠. 정말 실수. 아니 이거는 먹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피 끓는 근데 혈기. 그게 실수죠. 이게 그런 게 되게 뭐랄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들을 커버하고 있는지. 왜냐면 소울이니까. 네네. 어쨌든 이제 그 일제 경찰은 이런 빨간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0만 청년들을 집요하게 수사했고 열심히 조진 끝에 결국 이 문서의 출처가 박헌영이라는 알아내게 됩니다. 헌영이 형이 여기서 즉각 일제 경찰들은 바로 박헌영의 집으로 달려가서 박헌영과 주세죽을 검거하고 정말 달려갔습니다. 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인 임원군을 비롯한 12명의 조선공산당 관계자들이 검거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나름 좀 소소했네요. 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의주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고 이게 이제 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거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제1차 조선공산당이 1년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식당에서의 6개월 지금 만들어진지. 신의주 제가 보기에 순댓국집인데 아무튼 이게 신의주 식당에서 발생한 이 폭행 사건으로 이렇게 또 마감됐다라는 몇 가지 좀 당시 활동들 엿볼 수 있는 게 10만 청년회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고려 공산 청년회 같은 경우가 전국 단위 청년 조직들과 끊임없이 연계를 하고 있었고 이들과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것 정도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앞부분을 설명할 때 많은 대중서나 이런 부분에서 파벌 싸움만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에 사실 많이 주목들을 안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볼 때 분명히 이들은 전국 단위로 끊임없이 조직들을 확대하고 연결하고 무언가 그 다음을 대비해서 조직을 키워나가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혈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 조공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서울파 아래에 있었던 청년 조직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조직적으로 했을 텐데 요게 서울파세요? 서울파 엄청 좋아요. 아니요. 엄청 좋아해. 아무튼 서울파가 나중에 해방위에다 전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 공산당은 끝나네요. 근데 이제 이따 잡혀 들어가서 이제 박헌영과 이제 주세죽이 이제 신의주 경찰서로 이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 또 익히 이제 경찰들의 집요한 신문을 받게 되죠. 경찰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박헌영의 입으로 고려공산 청년회를 비롯한 지하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 조직의 실체와 그 활동 양상들을 알아내는 것이었는데 박헌영은 최대한 자신의 조직과 조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 경찰과 지리한 신문 투쟁, 신문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경찰은 박헌영한테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종 강압이라든가 고문 같은 걸 가하게 되고 박헌영은 최대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활동 양상을 왜곡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방식의 그런 둘 사이에 여러 가지 투쟁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의 진술을 번복한 끝에 결국 박헌영은 최대한 고려 공청 조직을 지켜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직원들은 검거되지 않았고 박헌영이 거의 모든 잘못 책임을 짊어지고 1920년 1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제 예심으로 넘겨져서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유혈무가 될 수 있었어요. 박헌영 혼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서. 근데 문제는 20년 1월에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박헌영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그 해에 발생하게 됩니다. 뭡니까? 바로 1920년 60만 세의 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권오설의 계획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탄론하게 되었고 그 권오설의 계획이 뭡니까? 권오설은 당시 이제 순종 황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순종이라고 하시죠. 순종. 네, 국상일을 맞이해서 이름이랑 비슷한 거죠. 순종. 네. 국상일을 맞이해서 3.1운동처럼 대규모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제 경찰의 탐문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조선공산의 전원 맞죠? 거의 대부분이 체포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 권오설의 계획이 누출됐던 게 그 당시 개벽사라는 데서 이제 개벽사, 개벽을 잡지 개벽을 펴내는 개벽사에서 제가 꾸준히 듣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발음이 안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개벽. 네, 개벽을 찍어낸 출판사에서 이제 60만 세 운동 관련 문서들을 찍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밖으로 유출돼서 일제 경찰한테 탄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과서에서 흔히 말하는 2차 조선공산당 네.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2차 조선공산당 당원 명부가 아. 발각되게 되고 그것이 일제 경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암호화 해놓지 않았던 건가요? 암호화해 놨는데 아, 일제 풀었어요? 경찰이 그걸 뚜러지게 쳐다보다가 뚜러지게 쳐다보고. 암호를 풀었어요. 뚫었습니까, 결국? 뚫어지게 쳐다보고 결국 암호를 뚫었네요. 실제로 암호를 이야, 풀어냈습니다. 대단한. 당시 2차 조선공산당의 책임자가 강다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강다령이라는 사람이 암호문이 뚫린 것을 보고 음흠. 낙심해서 그 이후에 순순히 여러 가지를 진술했다는 이런 일제 경찰의 기록이 있어요. 아. 어쨌든 그만큼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지하 조직의 회원 명부가 발각이 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은 진짜 거의 괴멸. 거의 이제 뭐 와해되고 괴멸되는. 고구마 캐듯이 줄줄이 이렇게 딸려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상투적이시네요. 아, 예. 네네, 고구마 캐듯이. 쉽게 내게 되는 거. 네네네. 이게 딸려 나왔는데 네. 문제는 감옥에 있었던 박헌영도 그 이전에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그런 경력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전문용어로 뽀록 나네요. 뽀록이 났죠. 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박헌영은 다시 재판 과정이 리셋이 됩니다. 2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병합이 돼서 다시 재판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신문을 받고 다시 고문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27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26년 내내. 근데 이때 좀 중요한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헌영이 미쳤다. 이제 이건 이제 27년 1월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네. 나타나는 일인데 재판 과정에서 박헌영이 별별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살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단식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 당시 고문을 받고 죽었던 이제 여러 동지들을 살려내라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막 난동을 부리고 해서 근데 진짜 정신 이상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박헌영이 워낙 난동을 부리니까 재판부에서 원래 공개 재판이었던 걸 비공개로 돌려요. 그래 놓고서도 계속 박헌영이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결국 1927년 11월에 병보석으로 출감을 시켜줍니다. 이때 돌았던 소문이 일부러 그랬다? 아니요, 그 독방을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정치 사범이니까 그럼 변기랑 이런 게 같이 있잖아요. 똥을 먹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모습을 있었죠. 보여서 일본이 저희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 정말 미쳤다. 그래서 실제로 박헌영이 27년 9월에 11월에 이제 병보석이 됐을 때 신문에 조그맣게 단신 기사가 실려요. 그때 박헌영 사진을 보면은 거의 그렇겠죠. 사람의 형색이 아닙니다. 진짜 거의 사람이 헬스케지고 키가 160대 초반이었다 네. 그러 161 수라칩 같은 사람으로서 아마 그럼 한 30kg대였을 거예요. 어머니와 주세죽의 부축을 받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은 박헌영이 어떤 고초를 겪었을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그 청년 조직을 다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했었던 게 다 와해돼 버리고 동지들 죽어나가고 뭐 이런 거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강다령이라는 책임비서는 감옥에서 미쳐서 정신 이상이 걸려가지고 그 이후에 그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있습니다. 뭐 고문으로 죽어나간 사람도 수도 없고요. 박헌영이 그래서 대단한 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다음부터 바로 활동 시작하지 않나요? 아니죠. 잠시 요양을 해야 되죠. 요양을 좀 하고 이미 너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주세죽이 임신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박헌영은 이제 주세죽과 함께 뭐 서울의 좋은 이제 병원이라든가 혹은 이제 경치 좋은 곳을 요람하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일이 20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필요가 그쵸. 있는 거죠. 20대 때 지금 다 일어난 중간에 일이라는 이미 거. 이런 사건을 다 겪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25, 6, 7살 때. 물론 이제 사회적 나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지금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20대 중반에 이미 이런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고 어떻게 보면 당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어떤 위치에까지 오르고 이후에 경찰한테 잡혀서 정신병 걸릴 때까지 고문을 받고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회주의운동 진영 안에서 박헌영이라는 인물의 어떤 위상과 위치를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딱 그 시기라고도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박헌영이 더욱더 향후 활동을 하는 데는 탄력을 받게 되는 거겠죠. 요양 이후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병보석으로 나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이제 박헌영은 아까 미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주세죽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출산을 하기 위해서 주세죽의 처가가 있었던 함경도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경찰도 워낙 요주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 요시찰 인물이기 때문에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박헌영과 주세죽이
함경도에 가는 거는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 처가가 거기 있었고 출산 위해서 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을 해보면 병보석 이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좀 너무 드르륵 얘기해서 감옥에 사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병보석 이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1927년 11월에 병보석으로 나온 거고 지금 얘기는 1928년 한 8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8월 정도에 이제 함경도 지방으로 갔는데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본가와는 연을 끊은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함경도로 갔던 거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아하, 무슨 의도죠?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고초를 겪었으면은 운동을 그만둘 만도 합니다. 많이들 그만둬요. 그렇죠. 임원근 같은 경우가 운동을 그만둬요. 네. 그런데 박헌영은 근성 있는 사람입니다. 근성 있게 함경도 지방에서 요양을 하는 것처럼 일제 경찰의 감시를 떨어뜨리고 1928년 8월 주세죽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네. 지금 요즘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속초에서 타고 갈 수 있죠. 뭐였죠? 동방의 진주인가? 동양의 진주인가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휴양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몸을 회복하기에 되게 좋았다고요. 실제로 제가 봤던 그 새 여자에 보면 이때 박헌영이 여기서 요양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죠. 예, 몸이 엄청 회복이 많이 돼요. 뻘컵을 합니까? 이렇게? 뻘컵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다시 갖추게 되는 거죠.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이때 찍은 주세죽과 박헌영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찍은 사진이 나 이거 유명합니다. 본 것 같은데. 예, 유명합니다. 주세죽 굉장히 이쁘게 나온 그걸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건강을 되찾은 박헌영과 주세죽은 28년 11월에 모스크바 혁명의 심장모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박헌영은 1929년 1월부터 모스크바 국제 레닌학교라는 데 입학을 해서 여기가 정말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국제 레닌학교는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레닌학교 출신이 딱 찡찡이 아까 얘기했던 찡이죠, 이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여기 출신자들이 진짜 오리지널 진성 빨갱이로. 제가 알기로 한국 사회주의자 중에 여기 입학한 거는 거의 박헌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봉암이 여기 출신 아닌가요? 조봉암은 동방 노력자 공산당이라는 주세죽이 간대 간 거예요. 그거는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학교인데 그건 일반 운동가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만들었던 학교고. 왜냐하면 여기가 주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요. 동양인이 가기 힘든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3중에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한 경력도 증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1929년에 박헌영이 여기에 입학을 해서 정식으로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입학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당시는 이제 동양에서는 나름대로 좀 뭔가 좀 활동도 인정이 되고 향후 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라. 그쵸.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인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모스크바 생각한 지도자인 거죠. 우선의 지도자. 그리고 이게 역으로 이제 박헌영의 권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에 꾸준히 개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헌영은 이제 1929년에 코민텔은 동양비서부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 쪽 이쪽의 혁명운동을 관장하는 그 담당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 한 명의 위원으로서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의 그 당시 중요한 과제였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박헌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그 사회주의 운동을 꾸준히 해왔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대 초중반 중반 때 화려하게 꽃피우면서 청년 조직을 이끌었었던 사람이 출소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높은 이제 대표격으로 그렇죠. 올라서게 되면서 코민테른한테 공인과 승인까지 받아나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헌영의 어떤 그 사회주의 혁명을 바라보는 노선일 수도 있겠지만 박헌영은 끊임없이 그 코민테른의 공식 직위들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고려공산 청년회 상위에서 만들어졌던 게 박헌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큰 기반이 했던 게 뭐냐면 그게 국제적으로 코민테른에 공인받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왔을 때 단순히 얘가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얘는 코민테른이 공인한 조직의 대표였던 애인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보게 되면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의 위원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코민테른과의 관계 속에 성장한 되게 여기 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 코민테른의 지도에 충실한 그런 입장을 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국제주의. 그쵸.
노선을 이제 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조직에서의 권위, 정치적인 권위라는 게 결국은 그 소련이라고 하는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 그 공산주의 조직 내에서의 어떤 자기 지위, 그렇죠. 그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면은 뭐 조선에서 활동하던 시기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뭐 학교도 그렇고 뭐 모스크바 이런데 계속 소련 지역을 떠들고 있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에 안 드시네요. 약간 지금 마음에 안 드세요. 약간 뭔가 진정성 있는 건가? 약간, 외국에서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코민테른이 가졌던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식민지 조선뿐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서 코민테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단체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헌영은 이론가이자 어떻게 보면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정해진 어디 올바른 노선이라고 생각되는 코민테른의 노선을 꾸준히 자신과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뭐 하나 더 뭐 얘기를 한다면 이 당시 조선공산당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초를 겪고도 다시 모스크바로 넘어가서 자신이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것도 조공 재건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비합법 운동이 또다시 맹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좀 근데 그런 비판을 국내의 사회주의들은 해요. 특히 서울파에서 네,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 너희들 해외에서 이렇게 건의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서울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박헌영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되게 얄밉게 그려지더라고요. 박헌영에게.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내에서 우리가 조직을 다 만들어놨는데 해외에서 서신이나 편지 한 통으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던져가면서 조직을 없애니 마니 이런 거를 그냥 툭툭 말하다 보니까 서울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운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울파뿐 아니라 20년대, 30년대면은 지금 만주하고 중국 지역에서 항일 그 전선이 무트요. 만들어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과정이죠. 그래서 아니, 실제로 그 총칼 들고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네. 있는 과정인데 이 사람은 너무 좀 뭐랄까요? 이 보시면 이 소은 선생님은 아까 얘기했던 먹물 냄새가 난다. 이 평생 싸움 한번 안 해보셨을 분인데 무장투쟁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무장투쟁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네. 삶도 무장투쟁 못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끊임없는 밀정과의 싸움이고 왜냐면 계속해서 거처로 옮기고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체포당할 당시에 계속해서 거처로 옮기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움직이고 긴장 속에서 계속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칼만 들지 않았지 일본 경찰관 끊임없이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랑 매우 비슷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요 때가 근데 이제 27년, 28년, 29년 요 시점이 또 굉장히 또 한국사에서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굵직한 또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시점, 그다음에 합법운동에 바람이 불었었던 시점, 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의 박헌영의 위치, 위상, 아니면 역할 뭐 어떤 게 있나요? 별거 안 하나요? 신간회가 열심히 활동했을 당시에는 네. 사실 박헌영이 레닌 학교 운동에 있었죠. 개입하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감옥에 있었고 나온 이후에는 28년 이후에 모스크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신간회나 여러 가지 대중운동에 박헌영이 깊게 개입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주의 조직들이 그 신간회를 매개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것이 바로 28년부터 29년 그 정도의 시점에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지금 이 상황에 사실 박헌영을 중심에 놓고 보면 박헌영은 되게 중요한 시점마다 국내에 없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포돼서 감옥 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조선공산당은 3차, 4차가 계속해서 체포로 인한 일본에 의해서 밀정이나 뭐 경찰 조직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 해산이 되고 있었고 4차 공산당이 해산이 되면서 1928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지령이 떨어져요. 너희가 지금 너무 아까 말했던 먹물 냄새 나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파벌투쟁이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지령이 뭐냐면 대중조직 안으로 침투해 파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가 내려와요. 그런 맥락들 속에서 이제 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지 않지만 그거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던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에 이제 박헌영이 있는 있었던 거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니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사회에서도 도망다니고 막 계속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때 좀 언급을 해야 될 게 신간회나 여러 가지 대우조정 운동들이 29년을 기점으로 꺾이게 돼요. 특히 신간회는 30년 무렵에 해소가 됐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를 망가뜨렸다 혹은 해소시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조선공산당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서 해산이 됐다 이렇게 언급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편지가 개인적으로 있죠. 편지가 아니라 그거 12월 태제라는 그런 12월 것들이 태제라는 있는데 그게 있죠. 그게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섞여 있는 게 사실 그 태제의 핵심 내용은 조선공산당을 코민테른의 정식 지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당을 해산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간회 같은 방침도 신간회를 해소하고 다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었지 신간회를 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방침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모든 걸 행했던 거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세 판단이라든가 전술 판단 같은 것들이 개입이 됐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그러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왜냐면 코민테른의 지령은 약간 뭐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국제 지침 같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정세는 이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으로 운동을 해라. 라는 거였고 실제로 신간회도 아까 뭐 해소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이제 해소를 하고 새로운 대중조직을 건설하자였는데 해소 다음 단계 다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코민테른의 지령을 충실히 따른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굳이 자신들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말하기에는 지령이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령이라고 말하면 너무 명령 같다. 그죠? 태제의 범위 안에 벗어나서 활동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민테른의 뭐 지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침들이 되게 넓어요. 광범위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해석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신간회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신간회가 깨어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간회는 좌우합작 기본적으로 좌우합작 그리고 합법 조직을 일제히 치하 아래서도 합법적인 조직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광범위한 정치 조직이었어요. 조선인들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던 건데 이게 30년쯤 돼서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는데 왜 도대체 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정치적 기반이 왜 깨졌냐라고 파보니까 12월 태제라고 하는 코민테른의 지령 비스무리한 것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 이걸로 안 되니까 다시 만들어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앞에 하나 들어야 되는 건 당시 실제로 신간회가 그러니까 합법 조직으로서 갈 수 있는 상한선이라기보다는 계량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계량화 현상이 지도부의 계량화 현상, 흔히 말하는 우경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내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있어요. 이것도 같이 맞물리는 거죠. 이미 신간회 자체가 계량화의 원인이 앞에 있죠. 그 아까 나왔는데 60운동 관계자로 많이들 잡혀 들어가면서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 있어서 끝발 날리는 사람들이 신간에 그게 이제 참석하지 안에서 못하고. 사람들 지지자들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잡혀가죠. 그러니까 유는 결국 내부에서 활동을 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계속 잡혀가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민족주의자들, 좀 우익적인 사람들밖에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간회가 우익화, 혹은 개량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신간회가 계속 이어가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비판하고 새롭게 하자고 했던 얘기가 나왔던 거죠. 어쨌든 이 시점에 합법 운동 조직이었었던 신간회가 해산이 되고 조선공산당 자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자체도 뭔가 다 잡혀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의 조직 자체들이 와해되는 시점이 신간회 해산 이후다. 28년 말부터 그렇죠. 이제 29년 초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핵심 명제는 어떻게 다시 조선공산당을 재건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명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박헌영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제 박헌영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코민테른 이제 동양비서부 위원으로서 이제 조선의 그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개입을 하고 또한 1930년 4월에는 상해로 이동해서 김단야와 함께 꼬뮤니스트라는 비합법 출판물을 조선 내에 발행을 하고 이 잡지를 매개로 조선 내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계속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공산당 재건활동에 꾸준히 박헌영과 김단야가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뭐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코민테른과 여러 가지 연결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국내 운동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이
이 시기의 활동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박헌영의 한 면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 박헌영의 행적은 사실 별거 없어요. 뭐 그 이후에 이제 33년에 네. 왜냐하면 항해에서 이제 체포되죠. 하기 힘든 그쵸. 이제 상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33년 7월에 열심히 이제 한창 재건동을 하고 있었던 무렵에 박헌영 활동을 탐지한 일제 경찰이 박헌영과 김단현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아지트를 급습합니다. 사실 원래 일제 경찰이 노렸던 거는 김단현이었어요. 김단현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웬걸 김단현이 없고 박헌영이 있었던 거죠. 더 거물급을 잡았네요. 어떻게 보면 거물급이라 했었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김단야가 더 거물급이었어요. 이제. 이때 당시에. 예상치 못한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둘 중 하나는 그렇죠. 네. 그래서 레닌 학교 출신인데. 어쨌든 이때 박헌영도 주요한 지도급 인사였으니까 박헌영 체포된 이후에 김단야는 그 사실을 탐지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박헌영과 김단야의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박헌영은 체포된 이후에 서울로 압송이 돼서 미화 징역을 사는 거죠. 미화 주임의 취조를 받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게 돼요. 이 미화는 우리가 야인시대 하는 미화경도의 모델이 됐던 엄청난 유명한 그 사람이 미화. 있는데 결국 이제 34년 12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세네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잡혔던 박헌영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을 받고 삶을 이어간 반면에 김단야는 도망갔던 37년 김단야는 모스크바에서 스탈린 대숙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두 친구의 삶이 결정적으로 단짝 친구 아니었겠습니까 또? 평생의 동지죠. 평생의 이 동지. 둘의 삶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절친. 네. 절친 김단야가 박헌영이 잡혀가고 김단야를 잡으려 했었던 경찰에 의해서 박헌영이 잡혀가서 징역 6년을 받고 그 덕분에 도망갔었던 김단야는 모스크바 대숙청으로 그쵸. 때 목숨을 잃게 되는. 근데 여기서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이때 김단야가 숙청당한 이유가 일제 간첩이라는 혐의였어요. 근데 왜냐면 친구 따라 잡히질 않았거든요. 한 번도 김단야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국내에서 1차 공산당 사건을 다 잡힐 때도 김단야는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투서가 되면서 얘 사실 일제 간첩이라서 다 이렇게 풀려난 거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일제 간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김단야가 일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죽었는데 친구인 박헌영은 비제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죽었다는 것도 한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박헌영은 이제 34년에 6년을 받고 39년까지 대전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만기 출소를 합니다. 이제 만기 출소를 한 박헌영은 이제 모든 생활을 접고 아래로 내려가서 열심히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39년부터 지하운동에 관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성 꽁그룹. 예, 해방 이후까지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마지막 사회주의 그룹인 콩그룹? 경성 콩그룹에 관계를 해서 이관술 등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지속하게 되죠. 근데 이 경성 콩그룹도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39년 12월 말부터 40년 1월까지 또 한 번 검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박헌영은 이 활동을 다시 접고 청주로 은신하게 되고 이 청주에서 다시 또 이제 대구나 광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걸었었던 거 아닙니까? 네, 1940년은 광주 한 벽돌 공장에 노동자로 취직해서 몸을 숨기고 검거를 피하는 그런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되죠. 이제야 드디어 처음으로 첫 노동 아닙니까? 그쵸. 처음으로 육체 노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첫 육체 노동. 먹물의 냄새를 빼고. 먹물의 냄새를 빼고, 소울 선생님의 말이 이제 들렸나봐요. 소울 선생님이 너 먹물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쵸.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잠깐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오래 일한 건 아니네요. 40년도 일해가지고 네네. 해방되자마자 그만둔 거 아닙니까? 네네. 잠깐 벽돌 공장 노동자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광복을 맞이하는 거겠죠. 그쵸. 네, 해방이 되는 거겠죠. 공장에서 벽돌 공장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광복을 맞이하자마자 박헌영이 공장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장래를 위해서 서울로 가겠다. 이 말을 툭 던지고 서울로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벽돌 공장은 뭐 어떻게 하라고? 다른 동생도 있으니까 직원 하나 빠진다고 뭐 이러면서 뭐 무책임하네요. 혁명을 위해서 혁명이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맞이한 해방. 그렇죠. 그렇게 맞이한 해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괴멸되다시피 했었던 조선공산당을 네. 끊임없이 어떤 지하에서라도 조직하려고 4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는 점은 굉장히 높이 살 만한 부분이. 그것도 국내에서.
그쵸. 그것도 국내에서. 되게 근성 있는 사람인 거죠, 진짜. 왜냐면 이 1940년대 이 총동원 체제기라고 하는 조선의 상황 속에서 지하에 숨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공산당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 잡혀요. 계속 잡혀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면 여기서도 아까 간단하게 뭐 지나가긴 했지만 만들면 잡히고 조직이 검거될 위기니까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재효도 이제 30대 후반 얘기를 할 때도 동일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조직을 재건하고 도망가고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 이 모습 자체가 당시 얼마나 지하 운동을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레닌학교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40년대 이르기까지도 국내에서 지하 조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해방 직후에 목을 뻣뻣하게 하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당시 많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전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거 전향을 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인정식 아닌가요? 인정식도 그렇고 뭐 옛날 서울파에 관계했던 정백 같은 사람들도 서울파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그러니까 20년대 30년대 활동했던 많은 운동가들이 전향을 선언하고 일제 그 대동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신문지상에 막 발표를 해요. 그랬던 상황인데 그런 변절자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운동을 한 박헌영의 권위라는 것은 그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가 박헌영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황금기입니다. 뭐 그쵸. 해방 이후 보통 해방 3년사라 그러는데 박헌영의 황금기는 3년도 못 가요. 한 2년 되나요? 1년 정도 돼요. 1년 반 그쵸, 정도 한 1년, 되는데 요 황금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금기라고 하는 것이 1945년 8월 15일 종로 내거리에 이런 삐라가 나붙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박헌영 동무여 어서 나타나서 우리를 지도해달라. 박헌영님 나오세요. 이런 삐라들이 서울에 뿌려지는 거죠. 그만큼 박헌영이 가지는 운동가들 사이에서 권위, 위상이라는 건 이게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그쵸. 이 정도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부름?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고서 45년 8월 18일에 박헌영이 서울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8월 20일에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때 이제 소위 8월 태제라고 불리는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9월 11일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합니다. 재건이죠. 재건이죠.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청년의 수장이 아니라 조선공산당 수장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는 지하 조직이 아니라 합법 조직으로서. 되게 물 아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유일한 황금기입니다. 박헌영 인생의 유일한 황금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반쪽을 떼주게 되는 또 사건이. 그쵸. 뭐 일단은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땐 38선이 나눠져 있었고 이 박헌영의 영역이 북쪽까지 38선 이북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조선공산당 북부 분국을 설립해주고 여기에 김일성과 같은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조선공산당에 개입하게 되죠. 아니 그 38선 이남에 그 조선공산당이라는 간판으로 유지하는 게 당시에는 가능했었나요? 네, 그때는 가능했었죠. 미군정 하에서도. 네, 미군정도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해줬고. 이때까지는. 네. 이때까지는. 얼마 아니에요. 얼마 안 있어서 불법합니다. 네. 네.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공산당이라는 명칭으로는.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전이에요. 그 전에 47년쯤에 아마 불법화가 돼요. 공산당이 불법화가 돼버리고.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박헌영의 황금기가 1년 정도 그래서 끝나는 거죠. 45년 8월부터 한 12월까지 이 기간이 거의 박헌영의 리즈입니다. 리즈죠. 전국 노동자 평의회 같은 그 노동자 조직도 생기고 각종 외곽 조직들이 생기면서 조선공산당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사실상 해방 이후 공간에서 조선공산당을 능가하는 단일 세력은 거의 없다시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확장되고 그렇죠. 그 중심에 바로 박헌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북쪽이 김일성, 남쪽이 박헌영. 뭐 그런 구도가 이제 슬슬 펼쳐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박헌영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그 조선공산당의 당수였는데
소련 이제 군함을 타고 그쵸.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박헌영이 쳐다봤겠죠. 뭐지? 쟤 뭐지? 난 내리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쟤 뭐지? 왜 소련 군함까지 타고 들어오지? 약간 이런. 근데 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야.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45년 12월을 넘어가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박헌영의 그 여러 가지 인생이 삐걱삐걱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실 초전이었어요.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신탁 통치 국면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 1945년 12월 28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삼상회의, 세 개의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모였던 회의에서 공동 설명이 발표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신탁 통치 구상이 발표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중국 같은 나라들이 5년 정도 돌아가면서 조선을 신탁 통치하고 그 이후에 독립국으로 만든다. 이게 그 당시 발표됐던 신탁 통치 구상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헌영이 헛발질을 하는 거죠? 네. 뭡니까? 박헌영은 기자회견장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박헌영도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신탁 통치를 둘러싼 국제 정세라든가 신탁 통치의 내용을 들어보니 박헌영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지를 하게 되고 이 지지하는 내용을 외신 기자들과 국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그렇죠. 왜 영어를 선택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청취자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무엇이고 이때 그 소련과 한반도를 그 38선을 기준으로 통치하던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 왜 이걸 반대해야 되는지, 왜 국내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지 이거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신탁 통치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조선을 대리 통치한다. 대리로 이제 여러 가지 말 그대로죠. 신탁 통치. 통치를 해준다는 건데 사실 이 신탁 통치 구상은 미국의 구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해방 이전부터 조선을 신탁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통화일보가 오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소련으로 알고 원래 있었던 소련의 거죠. 구상이 원래 이제 자주 독립국으로 바로 가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삼상회의 결과가 이상하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미국은 자주 독립을 바로 주장한다고 하는 나라가 되는 거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나라처럼 오보가 터지면서 국내에서 거세게 신탁 통치는 반대해야 된다. 우리가 독립한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또 다시 외세 지배를 받느냐 이런 논의들이 확 불붙게 되는 거죠. 미국이 초기에 얘기했던 신탁 통치 기간이 몇 년 정도예요? 더 길었습니다. 한 10년인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은 10년, 20년 신탁 통치를 바랬고 이제 그걸 이제 쪼개서 여러 나라에 쪼개서 5년씩 하는 걸로 나눠진 게 이제 삼상회의의 결정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소련은 즉각 독립. 아니요. 삼상회의 결정은 네. 다 합의를 본 겁니다. 신탁 통치를 하기로. 몇 년 한 거죠? 5년이었을 겁니다. 5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헌영이 소련의 그 로마넨코라고 하는 이때 당시 아마 조선을 감당하는 이제 그런 민정장관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민정장관.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이게 그런 거다. 네가 아는 거 이게 단순히 네가 아는 것처럼 이게 뭐 일제의 어떤 재현이 아니다. 식민지랑은 다른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사발을 풀었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남북이 그 총 선거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의 정부를 만든다는 구상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은 박헌영이 신탁 통치는 식민지 지배랑은 다른 것이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기자회견장에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실수가 있었던 게 소비에트로 편입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민족주의를 너무 우습게 한 거예요. 그렇죠. 민족 감정이라는 건 진짜 우습게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어봐 이게 신탁 통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5년만 지나면 우리 해방도 아니면 5년만 되면 자주국가 세우는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35년, 36년 동안에 그 지옥 같은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해야라고 깃발든 지 며칠 됐다고 5년을 더 하자에 5년 더 하재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당했던 사람이 그거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적 판단을 못한 거죠. 거기도 한 말 더 나가서 이제 소비에트로 연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하니까 이 연방이 된다는 표현이 박헌영의 해명에 따르면은 자신의 의도는 조선이 독립국이 되고 한 20-30년간은 발전을 해야 그 뒤에 소련 연방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 조선은 소련 연방이 되긴 멀었다는 걸 주장하고 싶었다는 얘기였는데 그 말도 비슷한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도에는 이제 연방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니 뭔가 이 소련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조선 인민들의 그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못 읽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얼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만약 자신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한다면 소비에트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말한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소연방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식민 통치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였다면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발언이 분명히 공격받을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공산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도 맞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소비에트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최종적인 목표니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국내 정서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즉각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발전 이후에 나중에 그렇죠. 문제냐, 그렇죠, 이 그렇죠. 차이가 있었던 건데, 박헌영의 의도는 나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건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 지금은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기자들은 즉각 소련의 연방이 되길 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사가 나왔고, 요 기사를 동아일보가 열심히 보도를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한국 민주당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박헌영을 공격하는 데 중요한 기재였죠, 이것이. 박헌영은 이완용.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떠돌 정도로 떠돌기 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민족 반역자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박헌영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요. 왜냐면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이래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그걸 딱 건드리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그래서 박헌영도 그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가 한 말은 다르다, 오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안 통하죠. 이 기자를 보도했던 기자가 아니 내가 보도한 게 맞는데라고 다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 나서서 얘 말이 맞아라고 다 인증을 해줘요. 이 당시 이제 기자회견 했을 때 그 조선인 기자들이 그 미국 기자한테 물어봤다고요. 아니 박헌영 씨의 해명에 따르면 했던 발언과 다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 그러니까 그 미국 기자가 하는 말이 당신 영어 잘합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더 잘 알아들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조선인 기자의 입을 막았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사실은 박헌영의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추락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유명한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터지면서 그쵸. 공산당 자체가 불법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 관련자들이 다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사건이고 뭐 조작이다 아니면 뭐 음모다 이런 얘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네. 불법화가 되고 네, 불법화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1926년 이제 9월부터 미 군정 경찰에서 박헌영, 이주와 수배령이 이금국 떨어지죠.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을 때립니다.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얘네들은 미 군정 체제를 반하는 반체제 인사가 돼서 체포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박헌영의 선택은 북으로 월북하는 거죠. 월북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도 보면 박헌영이 되게 어리숙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정판사 위조 사건이 뭐가 됐든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조선공산당 애들이 이렇게 위조 집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얘네 체포학계에 딱 데려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헌영이 흔히 말하는 9월 총파업 10월 항쟁으로 우린 더 이상 이제 미군정이 조선공단 탄압한다. 신전술 들고 나오고 바로 밥받아치면서 미군정이 너네 다 전원 체포령 딱 때리면서 남한에서 활동 기반이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35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지하 조직 잘 만들어 놓고 이 몇 개월 동안 아니죠. 그런 조직을 거는 다 날려먹는 짓을 숨어서 지하 조직 만드는 거는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네. 합법적인 정치 영역 안에서 어떤 식의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크닉 면에서는 박헌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후달렸죠. 점이 있었죠. 후달렸다. 어쨌든 박헌영은 월북을 하면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남한 이남의 383 이남의 모든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이 결정적으로 김일성에게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는 중요한 선택이기도 하죠. 풍운하예요, 풍운하. 그렇죠. 해방이 정말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1년 만에 꺼져버리는 풍운한데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박헌영을 왜 국제주의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유도 해방 이후에 1년 안에 다 드러나는 거죠. 이의 선택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련의 입장에서 박헌영이 어떻게 보였을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좀 강경하고 투철한 인간인데 정치적으로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레닌 학교까지 이렇게 졸업을 시켜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영향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진짜 티니하거든요. 이랬을 때 소련이 박헌영보다는 김일성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소련 입장에서도. 저는 초반부터 입장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박헌영은 국내에서 언제였죠? 체포해서 들어간 게 33년인가 그랬나요? 네.
그때 이후로 이미 연이 끊긴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신뢰할 만한 자신의 시야에 사라진 박헌영보다는 자신들의 밑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일성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미 재편하고 있는 와중 속에 박헌영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북으로 가니까 김일성이 이미 거의 많이 장악을 한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완투가 만났으니까. 어쨌든 완반치 투반치가 만났는데 북은 김일성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형식상으로 수장 자리는 김일성이 맡고 남발수가 되죠. 그 박헌영은 뭐 어떤 자리를 맡죠? 부수상이 되고 부수상이 되는 거죠. 외무상이 돼서 이제 외교와 관계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최악의 수. 그렇죠. 박헌영 인생의 최악의 수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때가 왔어요. 그쵸. 그의 최후입니다. 그것은 바로 6.25 네. 1950년 한국전쟁에 박헌영이 가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담을 하죠? 일설에 의하면 이제 박헌영이 김일성을 추동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를 하면은 조선의 그 남한에서 숨쉬고 있던 지하 남로당, 남로당 빨치산이 들고 일어나서 다 도와줄 거다. 한 20만 불불처럼 일어날 거다. 20만 정도가 들고 일어나서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 그런가요?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서 박헌영이 이제 김일성이 그런 얘기에 크게 고무되었고 그 계기로 유교를 발발했다. 그리고 유교에 박헌영이 실제로 참전해서 서울까지 들어오죠, 다시. 한국전쟁 자체가 박헌영이 이 말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만 박헌영의 이 말이 김일성에게 영향을 줬을 수는 있다 기대감을 정도고. 갖게 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헌영이 북한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약간 뻥튀기성 그쵸? 발언이었는데. 허세죠. 네. 이 박헌영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 새끼 정말 남침하겠어? 약간 요런 느낌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남침이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나도 한 숟가락 얹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거 나만 내려가면 내가 말만 하면 20만 일어나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 다만 그게 최악의 수였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50년까지는 뭐 어쨌든 북한이 전세적으로 우세했고 쭉쭉 밀고 내려갔으니까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았겠지만은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고 다시 북이 북쪽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김일성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뭐지? 이 새끼가 말해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아무런 호응도 없고 우리는 지금 쫓기고 있네. 이놈이 여기에 원인의 제공자다. 이놈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잡게 되는 거죠. 말 실수 때문에 맨날 얘는 뭐 남한에서는 모스크바 삼성회의 때 그 애매하게 발표했다가 망했고. 망하고 김일성한테 왜 또 그런 얘기를 해? 이게 최악의 수죠. 최악의 그쵸. 수였어요. 최악의 수였고, 아까 거의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쟁이 잘 안 풀리니까, 누구 하나한테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는데, 공복에 딱 필요했죠. 좋은 게 박헌영이었죠. 사실은 김일성이 책임을 전쟁이 잘 안 그렇죠. 되면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부의 총책임자인 김일성이 져야 하는데 아까 뭐 소울 선생님이 좋아한다 했던 무정이라든가 이런 걸 희생양을 계속 찾는 거죠. 쟤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그 중에 하나 이제 박헌영이 끌려 올라. 그리고 박헌영이 사실 이제 북한의 주요한 계열 중 하나는 남로단계 어쨌든 수장이니까 그렇죠. 남로단계를 까내기 위해서는 박헌영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사람과 언더우드와의 어떤 인연들. 뭐 여러 가지 관계들 다 끌어내서 이놈은 영어를 미국의 첩자다. 잘했었다라는 점이라든지. 이놈은 미국의 첩자다. 네, 그래서 그리고 미제 간첩 혐의로 처형됩니다. 미제 간첩이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런 혐의로 이제 그 체포를 당하고 사형 언도받게 되죠.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53년에 죽나요? 55년에요. 55년에 죽습니다. 예. 53년에 어쨌든 정부에서는 실각을 하고 55년에 재판을 받고 거의 뭐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53년에 실각을 하고 예, 55년에.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이는 그쵸. 예. 거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저희가 거의 2시간을 넘게 떠들 만큼 꽉 차게 떠들 만큼 박헌영이 사회주의 운동계에서는 대부 역할을 했는데 남과 북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뭐 북한에서는 당연히 이름이 지어진 지 오래고 남한에서도 뭐 이미 그런 경력들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진짜 컴팩트하게 박헌영 삶만 얘기한 거잖아요. 뭐 박헌영의 활동의 의미라든가 조직간의 관계라든가 그 어떻게 충돌했는 그 역사적 의미라든가 함이라는 것 이런 것도 얘기 안 했는데도 지금 2시간째 얘기했는데 정말
좀 중요한 인물인데 여전히 뭐 그의 독립운동 활동 같은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의 오랜 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의 절친이다. 평생의 동지였던 김단야가 2005년에 독립유공자로 서원을 받았고 박헌영의 부인이었던 주세숙도 2007년에 독립유공자로 서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박헌영만은 아직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나무위키인가요? 위키백과였나요? 하여튼 거기 보니까 박헌영을 전범이라고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게 우익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왜냐면 그런 게 한국 있겠죠. 전쟁에 책임이 있어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거라서. 그렇죠. 그쵸, 예.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북한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 서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박헌영은 어쩌면 계속해서 안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과연 김일성이 전쟁을 하는데 박헌영의 그 빨치산 20만 발언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는 근데 있습니다. 그걸 떠나도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부수상이었고. 네, 부수상이었고. 근데 또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독립유공자 포창이잖아요. 이 독립유공자라고 했을 때 사실 모든 행적의 중심은 일제 시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 행적을 모두 다 해방 이후의 행적과 연결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제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은 어쨌든 사회주의운동을 했고 또 이래나 저래나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인 건데 마치 이 경력을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들과 연결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정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수 있죠. 좋습니다. 오늘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계의 슈퍼스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슈퍼스타? 슈퍼스타 문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야? 예. 문제야 박헌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삶의 변곡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분이. 정리할 것들도 좀 너무 많았는데 사회주의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집으로 썰을 풀면 아마 요거 한 달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이재유 편을 할 때도 살짝만 건드리는 걸로 하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헌영에 대해서는 뭐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 재평가되고 재해석되어질 부분이 좀 많은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잘 알지 저희가 좀 걱정이 많아요. 특히 소울 선생님도 그렇고 저 기랑 선생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재유가 갖고 흥행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재유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기 알면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렇죠. 좋아하는 인물이죠. 어쨌든 그런 이재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